네, 안녕하세요. 지역 안전도 개선을 위한 요인 제안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재난을 헤쳐가는 팀 영재 발표를 맡게 된 이영재입니다. 발표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팀원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들의 프로젝트 배경에 앞서서 JC 지자체 공무원 A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지자체 공무원입니다. 저희는 올해 지역안전지수 4개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안전지수 컨설팅 사업에도 지원해보았는데요. 아쉽게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안전지수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줄지어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저희 지자체는 어떤 부분을 먼저 봐야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들 의문을 가지실 점은 지역 안전지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점입니다. 지역 안전지수란 안전에 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해서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7개 분야에서 안전에서 위험 등급으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이렇게 지도와 같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지자체 안전 수준을 측정하고 이제 우리 등급이 이 정도구나 하고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앞에서 공무원분이 말해주셨듯이 기존 통계명의가 산출식이고 컨설팅 대상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일관적인 포괄적인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지역 안전지수가 각 분야에 어떠한 중요 변수가 있는지를 추출하는 과정을 목표로 하였고 다양한 변수 선택법을 이용해서 분야별 주요 변수를 추출한 것 각 주요 변수를 등의 특이 변수와 해당 분야, 그러니까 각 해당 등급 분야와 관련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 각 분야별 주요 변수를 최종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요 변수를 고려한 안전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더욱더 효율적으로 지역 안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세마 방법론에 기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프로젝트 일정은 다음과 같았고 사용한 분석 도구들은 이와 같았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세마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의 조들과 다르게 저희는 모델링을 정교화시켜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모델을 통해서 주요 변수들을 찾아내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최종 모델을 선정한 이후 주요 변수와 특이 변수 두 가지 변수로 나누었고 특이 변수가 이제 각 등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광변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뒤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경우에는 저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도 시무부의 안전지표 값이 시계열로 롱 데이터로 있었습니다. 또한 종속 변수의 경우에는 2015년 안전 등급 현황에 대해서 현황 등급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했듯이 시도 시군구에 대한 특성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지도로 시각화해서 먼저 EDA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EDA를 진행한 결과 이렇게 시급별로 안전등급이 매겨진 경우도 있었고 시군구별로 안전등급이 매겨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시도와 시군구로 데이터들이 나눠져 있구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됐고 이렇듯 지역별 차이가 매우 도드라지는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 변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러한 EDA를 바탕으로 정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시도, 시군구 테이블을 분리하였습니다. 이후 피버팅을 진행하는데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였습니다. 때문에 각 시도, 시군구가 어떤 안전지수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피버팅을 통해 와이드 포맷으로 바꾸면서 머신러닝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시군구가 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상시 처리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박스플롯과 디스플러스를 활용하여서 이상치 의심지표를 뽑아서 직접 실제 통계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해에 특별히 일어난 그런 사건들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온 거라서 이상치라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측식 처리입니다. 저희가 결측식 처리에서 되게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먼저 결측률이 20%가 넘는 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의 영향 받기라고 생각하고 채우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데이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먼저 황사 발생 건수와 같이 이제
자연, 기후, 문화같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변수들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는 이제 다른 연도값을 대체해서 놓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천 현장이 있는데 바로 하천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즉 10년 안에는 강산이 잘 안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10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이후에 데이터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화를 진행하였는데요. 표준화의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 수가 너무 작아서 뭐 10년이 예측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맥스 스케일 함수로 0과 1 범위로 표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에서 말했듯이 1에서 5까지 안전에서 위험 등급으로 5가지 범주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했는데 저희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수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예측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이진분류로 바꿈으로써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전처리한 결과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와이드 폼의 데이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2015년 안전등급이라는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2015년 데이터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2015년에 시군구가 총 226개가 있었는데 그것만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기에는 너무나 데이터가 부족했던 것이죠. 때문에 저희는 2015년 그 안전등급을 봤을 때 그 안전등급의 변화량이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2015년 안전등급을 2014년 안전등급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2014년도 안전등급을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버 샘플링이나 언더 샘플링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 이진블루로 변환하였을 때 위험과 양호로 나눴을 때 65대 35로 그 비대칭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잘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7가지 분류 모델을 생성하였고 그리고 이 7가지를 기본 파라미터 적용 모델과 최적 파라미터 적용 모델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7개 모두 그대로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트릭과 K-폴드를 이용해 교차원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의 에스폰 스코어와 리콜 지표를 중심으로 스코어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에서 어떤 조가 말씀하셨듯이 리콜 값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확인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는 위험 등급이 예상되는 지역을 탐색하는 거기 때문에 탐색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 등급이 예상되는 지역을 정확히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콜 값을 중점적으로 이용했고 이제 7개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스코어가 좋은 모델을 보면서 변수 중요도가 확인 가능한 모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기본 파라미터를 가지는 LGBM 모델, 파라미터를 최적화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택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뽑은 LGBM과 RFC를 통해서 저희는 5가지 방법으로 공통적인 중요 변수를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LGBM의 변수 중요도 그리고 RFE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의 피처 인포턴스 그리고 RFE 그리고 셀렉티비티를 통해서 각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를 뽑아내게 하였고 그리고 얼마나 데이터가 뽑은 변수들이 겹치는가에 따라서 그 변수가 그 분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화제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변수들이 뽑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순히 머신러닝만 믿기에는 그게 진짜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논문, 정책 자료지 또는 언론 기사로 각각의 주요 변수들이 종속 변수가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이것도 화재의 경우이고, 교통의 경우이고, 자연재해의 경우이고, 범죄의 경우이고, 생활안전, 그리고 자살, 감염병 이렇게 7개의 분야에 대해서 각각 주요 변수가 어떻게 종속 변수와 관련성을 갖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봤듯이 물음표가 쳐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은 바로 제조업체도 단지하고 신용보수라는 변수였는데 이 변수는 아무리 많은 논문이나 참고문헌이나 정책 자료를 찾아봐도 그 관계성이 되게 모호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추가적으로 탐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가적으로 탐색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먼저 세계 분야가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분야였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탐색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에서 아까 말씀 안 드렸던 이제 특이변수 선택의 특이변수와 중소변수의 관련성 탐색 과정은 먼저 특이변수를 하나 선택하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검색해서 뉴스를 웹플리에서 빈도 분석이나 영상 분석을 해보거나 또는 참고 문헌을 분석해 봐서 그 사이트에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이 실제로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거나 t-테스트 또는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그 두 개의 관련성이 확실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적용할 때 저희는 먼저 교통과 제조업체 수는 과연 어떤 관련성을 가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의용 시절 제조업체가 많으시고 교통단속을 할 때 보통 운전하석이 주된 업무를 하는 거라는 점에서 착안하였습니다. 제조업체 수 또한 제조업체 수와 상관계 수가 높은 독립교통 중 하나가 여기 음주교통 발생 건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러면은 제조 밀집 지역 주변에는 음주교통 사고가 과연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음주교통 사고 발생 지점 좌표값을 가져와서 폴리움으로 일일이 찍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조 밀집 지역 주변에 상당히 많은 음주교통 발생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는 여러 가설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제조업체 수와 제조업 종사자들과 많고 교통등급이 낮은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할 거라고 가설을 세우게 됐고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먼저 제조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많고 교통등급이 낮은 지역을 그룹화하기 위해서 스캐터 플롯을 그려서 일사공간에 있는 교통등급이 위험인 지역을 초록색 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지역을 검은색 네. 그래서 이 검은색 점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그룹화를 진행한 이후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음주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Y축으로 해서 과연 음주사고 교통사고 비율이 얼마나 일어나는가를 비교해 봤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듯이 이 세기식의 기울기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순히 기울기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는 검증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 약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T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증그룹의 평균과 고래그룹의 평균 차이가 12.44로 유의도는 0.002로 그 두 개의 차이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가설에 대한 해기식을 통해 한 번 더 재검증한 결과 제조업체 수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음주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단계된 투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했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자살과 반지하는 또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탐색하였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반지하 가구로 생각하면은 되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먼저 탐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반지하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무엇이 있을까를 탐색해 보았지만 그 데이터는 시군구별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인구학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즉 반지하 가구가 많은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지하 가구와 상황계수가 높은 변수들을 확인해 본 결과 시도화율, 인구 밀도, 주거 지역 면적, 같이 도시와 관련된 변수가 많이 뽑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폴리움으로 시각한 결과 반지하 가구는 수도권,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처럼 대도시 밑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참고문헌을 봤을 때 반지하는 물리적으로 납포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수도권의 93%가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반지하가 자살에 관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지하는 대도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돼서 대도시와 자살이 관련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를 검수한 결과 대도시는 자살 등급에 항상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살 등급을 악화시키는 요소로서는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악화인데요. 주민 간 일의성 혹은 낮은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도, 즉 개인주의랑 같은 것들이 자살 등급을 악화시키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자살 등급을 개선시키는 요소로는 대도시의 경우는 지역 복지에 대한 많은 경우가 많으며 교통이 편리하면 체육시설, 여가시설이 풍부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자살 등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행 요구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새로운 추가 변수들을 만들게 되었고 그 결과 시설 접근 시간, 재정 자유도, 주민 시설 비율,
그리고 복지 예산 비율, 복지 시설 수 같은 것을 추가 변수로 선택하고 그리고 시군군의 전입자들을 등급 합하요소의 변수로 선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회기식을 그림으로 그려봄으로써 과연 이것들이 주요 변수와 함께 자살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회기식을 이용한 검증 과정인데요. 저희는 후진소거법으로 변수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후진소거법으로 이제 변수를 제거하면서 R 제곱값과 ARC 계수가 최적점을 가질 때까지 변수를 제거해 나갔고 최적점에 도달을 했을 때는 이제 회기식의 기본 가정인 다중공정성 끼리 변수를 제거하고 그리고 더비마스 계수를 확인함으로써 계산된 회기식은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최종으로 나올 자살 중점을 결정하는 회기식인데요. 앞에서도 선행연구에서도 보았듯이 시설 접근 시간, 주민시설 비율, 주민등록 인구는 자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가화율, 시군군의 전입자 수는 자살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반지하가 자살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지하가 대도시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라는 특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는 범죄와 이혼 과연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방법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웹크롤링을 사용하게 했는데요. 저희는 2015년 모든 기사를 셀레늄을 통한 웹크롤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웹크롤링으로 크롤링을 하게 된 문제점 중 하나가 2015년만 측정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기사 개수가 매우 부족하였고 또한 크롤링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비카인드라는 뉴스 데이터를 모아놓은 사이트를 활용해서 2012년부터 18년에 모든 기사에 관한 데이터 파일을 기사 통합 분류를 이용한 기사 필터링을 활용하여서 저희가 원하는 기사만 통합 분류를 통해서 받을 메타데이터 형태로 받고 나서 빈도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키워드를 이론으로 하고 연예인 이론 같은 것들이 문화 카테고리에 많았기 때문에 문화를 제외한 결과 가장 많은 단어 수들을 살펴보았을 때 자녀, 가정, 아들, 아이, 폭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혼은 미성년 자녀에게 혹시나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분류 필터를 미성년 범죄로 설정하고 이혼을 검색한 결과 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폭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앞에 거와 연관지어서 미성년 범죄는 폭행 범죄가 많을 것이고 폭력과 가정폭력과 혹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폭력, 가정폭력이 나오게 돼서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기사를 웹크롤링하여서 빈도 분석을 해본 결과 학교폭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가정폭력이 있는 아이들은 혹시 폭력적 성향을 띠고 있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저희는 가정폭력이 사회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혼범죄에도 영향을 미치며 성형범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성형범죄는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여러 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1, 2, 4, 5번의 그 가설들은 기존에 있던 앞서가 했던 것과 같이 선행연구들에 의해서 그 직접적 관계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범죄가 직접 사회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저희들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러한 관계성을 직접 수치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가구가 많은 지역은 저희는 성년범죄나 범죄가 많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고 앞서 제조업체 수와 비슷하게 이혼가구가 많은 지역을 특정하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를 둔 2세대 이혼가구를 X축 그리고 이혼 후 독보하는 이런 1인 가구를 Y축으로 줌으로써 그 두 특성이 그 가구 비율이 둘 다 높은 필사분면을 검증그룹으로 선택하게 됐고 그 외의 지역을 모두 그 외 그룹으로 설정하여 필사분면의 모든 그룹들은 초록색 그리고 그 외 그룹들은 검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제 여기 이혼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소년범죄 발생 비율과 인구당 500번째 발생 비율이 모두 다 중위감 이상의 지역에 다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분포의 차이가 실제로 수치적으로 의미 있는지를 저희는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T검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들과 이제 인구당 500원대 발생 건수의 경우에는 이용가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나온다면 그 분류에 따른 청년문제 발생 건수는 그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용가구가 많은 지역은 소년 문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범죄 발생 건수는 많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범죄, 가정폭력, 이용 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저희들은 각 분야와 그 주요 변수 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이제 지자체가 이러한 관계성을 알고 나서 등급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이제 시간과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활용하여서 혜택을 누려본 이제 제2지자체 공무원실을 다시 한 번 더 모셔보겠습니다. 이번에 교통 분야에서 고려해야 될 지표들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특히 제조업단지 주변의 음주운전 사고가 문제였더라고요. 제한된 예산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제조공단 주변으로 음주운전 캠페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하려고 저희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이 데이터들이 결측치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어떤 수치로 어떤 식으로 환산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되게 상당히 불친절한 데이터여서 저희는 만약에 데이터가 완전하고 이제 2015년이 아닌 2018년이나 2019년 같은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면 각 지자체에게 더 효과적인 주요 변수 관계를 파악하여서 제공해 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보통 음주운전 자살 검증할 때 유의 수준 5%로 하셨는데 0.6. 예, 그런데 5%짜리로 하셨는데 보통 1%짜리도 많이 하는데 1%짜리로 해보셨나요? 이게 p-value 값이 0.001인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통은 0.05 수준으로 하고 만약에 우유나 그렇게 만약에 되게 민감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0.00로 근데 저희는 0.005까지도 그 수준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두 개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p-value가 이미 1%대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미 0.02니까 1%도 위기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질문은 그 31페이지에서 폴리움을 쓰셔서 제조업체 단지 근처에 있는 그 빨간색 단지 교통사고 발생했던 한 지역이죠. 아니요, 교통사고 중에서도 이제 음주교통사고가 교통사고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근처에서 제조업이 단지가 형성된 거 이외에도 다른 변수가 있는지 확인해보셨는지. 저희는 일단은 다른 변수를 확인하기 전에 이제 보통 음주사고 아까 음주사고와 관련한 것을 생각해봤을 때 보통 외국인 수가 많거나 그러니까 그거와 음주사고 발생 건수가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을 분류해봤을 때 외국인 수가 많거나 아니면 음식점 뭐 그런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지역의 경우에는 음식점 종사자 수가 그러니까 식당가가 많이 없는 지역이고 오로지 거의 분단이 여기를 보시면 거의 다 분단이잖아요. 여기가 대구 서울하는 지역인데 분단이 이렇게 많고 이 주변 지역에 공정교통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소적으로 한 군데만 본 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 군데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경우에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대구 서구라는 지역인데 보통 음주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위의 지역들을 특히 대도시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음주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구가 여기 가락시장 근처 송파구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로에 폴리움으로 시각화를 했었을 때 되게 큰 대로에서 사고가 나고 이렇게 작은 골목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어가지고 저는 제가 폴리움 시각화를 담당했었는데 그거를 컨셉
하면서 더 가설을 제 스스로 납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게 잘 전달이 됐는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동일한 페이지에서 예. 운영하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네. 수천 여짜리까지 동일한데 네. 그러면 운영과 문제에 대한 상관성 같은 것도 확인해 가는 건가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일단은 무면허랑 호주 두 개 중에서 일단 저희 경험도 있었더러 이제 폴리움을 또 시각했을 때 운전사고 발생 지점이 이렇게 많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이제 저희가 시간적 한계랑 뭐 기록적 한계를 인해서 이 두 개를 고려하는 것보다 일단 이걸 뭐 확실한 이걸 먼저 고려해 보겠다고 생각하여서 음주교통 사고 발생 건수를 먼저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기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음주교통사고에 적발이 되면은 면허 정지를 2년인가를 당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가설일 뿐이지만 아마 저 두 개가 상관관계가 높은 이유는 그 면허 정지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상황에서 뽑을 때 예.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나왔던 결과라든지 네. 아, 상관계를 모든 간에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했던 어떤 것을 간에 그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유지는 괜찮다. 여기 뽑힌 생각이들이 다 상관계수로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반지하라고 중에는 이제 아까 중요 분수를 뽑았을 때 되게 좀 자살반은 상관계수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까 피처 인풋을 뽑았을 때는 4개가 유의미하다고 말할 정도로 반지하와 자멸감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유의미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0인 상관계수 값이 0인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살과 관련성이 있다고 나온 이유는 바로 아까 뒤에서 말했듯이 대도시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모두 미치고 있기 때문에 0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생각합니다. 수시면 발표 마칠게요.